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너도 나도 이제 반도체의 주도권을 이제 갖고 싶어 하게 된 거죠. 거의 독점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상도 잘 안 가는 1경 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미래의 고성능 연산 반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위협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나라가 메모리만 잘하면 안 되냐. 앞으로의 미래에도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제조만 하게 될까요? 새로운 반도체 격변기에 우리가 경쟁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새로운 제조 능력, 새로운 소재, 새로운 장비,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반도체와 주변 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반도체와 어떻게 연관되면서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특수한 기술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2년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해인데요. 오픈 AI사에서 챗GPT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챗GPT가 번역도 해주고 논문도 작성해주고 영상 제작을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바로 해주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말을 하면 그 말을 인식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를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AI에 사용되는 우리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있죠.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키는 데는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숫자의 컴퓨터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반도체들은 처음에는 메모리로 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C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반도체를 많이 쓴 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근데 전 세계 60억 인구가 모두 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한 80억 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지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의 반도체 수요가 없어서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반도체 거대 사용처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달리 말하면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가진 그 회사들이, 일반 인공지능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팅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CPU, GPU, 메모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 AI는 날이 갈수록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반도체 시장은 한 2030년까지 2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반도체를 활용하는 AI 시장, 이런 것들은 100배까지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도입되면서 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미 더 빨리 성장하고 그 반도체를 쓰는 AI를 쓰는 새로운 시장도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반도체의 주도권을 이제 갖고 싶어 하게 된 거죠. 이 반도체를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고요. 지금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 입장에선 또는 반도체를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팹리스라는 산업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분야에서 점유율이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제조는 다른 나라에 맡기기는 하지만 일단 반도체 시장의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설계 시장도 70% 차지하니까 1위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다가 제조를 맡기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조 기술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반도체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 기술을 말로는 리쇼어링이라고 하지만 리쇼어링은 미국 회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미국 회사가 나갔던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다 불러들이고 심지어 미국에 원래 있던 회사들도 더 많은 제조를 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제조와 설계 모든 것을 석권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대만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아시다시피 TSMC라는 아주 걸출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에는 TSMC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UMC라는 회사도 있고 미디어텍이라는 굉장히 큰 팹리스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TSMC가 워낙 압도적인 그 기술적인 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TSMC가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나라가 작다는 겁니다. 나라가 작다 보니까 기술 인력을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대만이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를 다 담당한다고 했을 때 대만 전체 국민이 다 달려들어서 이 반도체만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만의 전략은 뭐냐 하면 핵심 기술은 대만에 가지고 있대. 그 외에 필요한 소부장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외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대만의 전략은 당연히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SMIC의 지분을 50%나 확보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중국의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죠. 그렇다 보니까 대만의 다음 전략은 어디였을까요? 이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소부장도 어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전문 인력도 있고 그런 나라 주변에 있죠.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일본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끈끈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다가 그 연구소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이 공장을 확대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미국이 해외 생산 기지를 그 미국 내로 옮기기 위해서 대만에
기업들에게 특히 TSMC에게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했지만 아리조나에 있는 공장을 짓는데 그 TSMC가 아주 즐겁게 간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확대 계획을 이제 점점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도 여전히 아주 오래된 반도체 기술, 사실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중국으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공장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여차하면 중국을 활용하고 지금은 일본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의 생산 능력을 가져서 손님들이 오는 대로 다른 회사들한테 안 뺏기고 다 처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너도 나도 TSMC한테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픈 AI 같은 회사는 이 오픈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는 숫자로 상상도 잘 안 가는 1경 원을 투자해서 아예 TSMC 수십 개에 해당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만든 거죠. 이 계획이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미래에 존재하고 오픈 AI사가 파트너로 삼은 제조 회사가 바로 TSMC라는 측면에서 TSMC는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미래의 고성능 연산 반도체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메모리를 한국에 이제 뺏긴 이후에 그렇다고 메모리 회사가 당장 망한 건 아니지만 한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회사의 규모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상위 탑 10 컴퍼니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등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많이 이제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은 소부장이 너무 강합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또는 핵심 장비들을 일본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조 기업이 없으면 이 소부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행히 일본은 TSMC와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제조를 담당하고 그 제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공급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TSMC한테 2천억을 주고 차세대 패키징 분야의 소부장 R&D 연구소를 쭈꾸바에 만들어라. 2조 원을 주고 공장을 만들면 공장 건설비에 반을 대주겠다. 뭐 등등의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최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TSM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은 대만에 유지를 하지만 약간 떨어지는 기술들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으로 옮기면서 일본의 제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간 돌아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가만 놔뒀으면 이제 소부장도 점점점 제조 기업과의 연계가 떨어지면서 쇠퇴할 수 있었는데 TSMC의 첨단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소부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됐고요. TSMC가 공장을 일본에 지음으로 인해서 그 공장을 유지 관리하는 소부장 체인이 서플라이 체인이 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본이 지금 이제 래피더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리도 2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설령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본에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있는 그 전문가층이 생긴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반도체 부흥 20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1등을 하겠다, 또는 내년에 뭐 2나노를 당장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20년 후에는 다시 반도체에서의 최강국이 되겠다라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또는 중국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모든 그 전문가들이 놀라는 뉴스가 이제 발표됐죠.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그렇게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를 개발한 겁니다. 7나노미터는 EUV 장비가 없으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채산성이 떨어지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7나노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7나노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그 설계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요. 보여주기식의 결과가 아니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 메이트 60이라는 화웨이의 그 핸드폰의 대량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그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그래도 힘들게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7나노 기술이 아니라 최근에는 5나노 기술까지 이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5나노 기술은 어떤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과연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산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전에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28나노 이상의 그 9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꽤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수백 %씩, 한 해에 몇 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그 따라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다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차차세대 기술, 차차차세대 기술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발하거나 또 한국이 목표로 하는 그런 미래 기술까지도 동시에 개발할 만한 그 전문가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거죠. 그 부분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들이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약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수입 대체도 하고 그 동시에 세대를 넘는 도약 개발을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겠다. 미국이 봉쇄라면 봉쇄를 당하지 않는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위험 요인이 되는 부분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제 추격해 오는 걸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추격의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낸드 테크놀로지에서는 낸드 메모리는 이제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램에서는 아직도 그 2세대 내지는 3세대 정도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위협은 중국이 추격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그 갖다 팔아야 되는 소재 부품 장비 또는 반도체를 지금 제대로 못 팔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그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수입하는 나라였고요. 더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사가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나 부품 장비들도 많이 사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사업에서 1등이지만 파운드리나 팹리스에서는 사실 파운드리는 2등, 팹리스는 뭐 등수를 따질 것도 없이 전체 팹리 시장이 한 1%밖에 안 되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는 메모리 시장을 이제 잘 지키면서 파운드리하고 팹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파운드리 경쟁력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과도 비교해서도 역주행되고 있다. 제가 중국과 역주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그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시장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올드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그쪽의 시장을 크게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시장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 이력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 요인들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협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메모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분야에서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HBM이나 DDR7, 뭐 CXL 같은 새로운 메모리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하면 좋겠지만 이 메모리 시장이라는 것이 그 시장의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마치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메모리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미국 이런 회사들이 쫓아오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을 좀 더 빠르게 강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염려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는 파운드리나 팹리스가 그런 문제냐. 파운드리는 원래 우리가 늦게 진입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잘 정립된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인적 자본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 보면
TSMC의 압도적인 경쟁력에 가려서 우리가 그 커다란 성과를 못 보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등의 위치가 상당한 그 3등과 상당한 격차가 나는 2등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TSMC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TSMC하고 똑같은 기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확보해 둔다면 2등 기업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따라잡고 그다음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가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팹리스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팹리스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 분야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공장이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를 들고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로 가는 겁니다. 이 만들어주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가 만들 수 있는 스펙하고 맞는지를 보고 되면 이걸 만들어주는 그런 그 형태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점점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여러 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도체를 만들 능력은 없는데 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본의 투입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래서 설계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됐고 그런 붐을 타고 성장하게 된 회사가 퀄컴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팹리스 회사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느냐. 문제는 항상 TSMC건 퀄컴이건 이 회사들이 먼저 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팹리스의 경우에는 설계 기술이 중요한데 설계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설계 자산, 지적 자산, 설계 IP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일종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 기술을 우리가 선점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라는 게 또 이런 설계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또 회피하는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이걸 회피하다 보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먼저 설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퀄컴이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은 그런 설계 자산을 다 자체 개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인수합병한 회사들이 수십 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좋은 설계 기술을 개발하면 그걸 빠르게 인수합병해서 다 자기의 회사 안에 그 포함을 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GPU를 만드는 데 관련된 설계 IP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들을 회피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팹리스 회사들을 초창기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들이 대기업의 수직 계열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사주문화해야 되는데 그 사주기보다는 자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그만 설계 회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추는 그런 한계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팹리스가 전 세계 시장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팹리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만에는 TSMC가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 팹리스 탑5 안에 드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까요? TSMC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엄청난 규모의 팹리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파운드리 산업이 절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TSMC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예요. 나가서 만든 회사의 제품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미디어텍이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이제 그 상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도
그 파운드리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회사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애플이나 이런 커다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고객 중심의 파운드리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작은 팹리스를 지원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 팹리스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현재의 팹리스 산업의 그 문제를 일으켰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곤란하죠. 파운드리가 성장하고 싶다면 팹리스도 키워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메모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고, 파운드리는 2등이 하지만 약간 좀 약하고, 팹리스는 정말 이제 작은데 그냥 우리나라가 메모리만 잘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메모리를 잘 못하면서 파운드리만 잘하는 나라 어딜까요? 대만이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팹리스만 잘했던 나라 이제 미국이죠. 물론 미국도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운드리나 팹리스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앞으로 중국이나 그 미국, 일본 연합 이런 데서 강력하게 추격을 해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메모리 시장이 다른 반도체 전체 시장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사이가 되는데요. 이 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다른 부분에서 계속 이 정도 비율로 유지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만 잘해도 이 부분은 지키는 것만 해도 훌륭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새로 성장하는 이 시장을 누가 잡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1경 원을 들여서 만들고자 하는 이 반도체 생태계, 이거 왜 만들겠습니까? 메모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새로 만들어지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시장 규모를 잡고 있어야만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정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팹리스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 개의 분야를 다 잘해야 되는 운명인 거죠.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그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문제가 나오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반도체를 그 내재화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TSMC가 그 애플의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애플 칩이 커지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웨이퍼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른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칩이 커지는 것은 제조상의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 어떻게 큰 반도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커다란 칩을 만들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작은 살아있는 칩을 만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붙이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붙이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아래로 붙이거나 옆으로 붙이거나 또는 옆과 옆을 서로 수직으로 쌓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HBM,
고대역 메모리 기술도 보면 메모리를 여러 개 쌓는 거잖아요.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메모리를 붙이는 기술까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전에는 한두 개 정도를 붙였다면 앞으로는 한 50개 정도를 붙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칩을 붙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뭘까요? 고성능일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일까요?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50개나 되는 또는 100개나 되는 이런 칩들을 서로 붙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반도체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걸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칩과 칩을 붙일 때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항상 반도체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상상력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칩을 붙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반도체를 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떤 반도체를 집어넣어야 되지? 반도체를 전에는 앞면에만 만들었는데 뒷면에다가도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는 없을까? 뒷면에다 반도체 소재를 만들려면 어떤 소재를 써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반도체 소자 기술, 칩과 칩 사이에서 반도체 연산 기능을 하면서 전체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반도체를 이제 작게 만드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거를 메모리를 만드느냐, 파운드리를 하느냐, 설계를 하느냐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만드는 기술이 고도화돼서 여러 개의 칩을 붙이는 데까지 왔는데요. 여러 개의 칩을 붙여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 붙이는 칩들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통상적인 칩을 붙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똑같은 칩을 10개 붙이는 것과 10개를 붙였을 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칩을 10개를 붙여서 칩들이 동작을 할 때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칩들은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열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칩들은 열을 좀 덜 발생하게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칩들은 열을 더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칩들이 10개가 똑같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반도체 제조, 설계 부분에서부터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할 때 어떤 반도체를 쓰면 에너지를 덜 쓰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자체부터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때 거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부장, 제조, 설계, 이런 시스템 설계는 다 다른 분야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융합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도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제조만 하게 될까요? 팹리스들은 설계만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픈 AI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반도체 칩뿐만이 아니라 제조까지 전체 생태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제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조와 설계 이런 것들이 전체가 융합돼서 하나의 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미래의 반도체 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전체 반도체 산업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략도 단순하게 파운드리를 잘하자, 팹리스를 잘하자, 메모리를 잘하자 이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CPU를 만드는 회사가 모든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CPU와 메모리 두 개의 양축이 있으면 반도체 산업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이었던 GPU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대두되면서 굉장히 성장하게 되었고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러면 GPU만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이 모두 그 커버가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우리나라의 같은 사피온이나 그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될 것이냐, 또는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넘어서 이런 NPU 시장까지 점령하면서 반도체, 미래 반도체 전체를 장악하는 회사가 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회사의 입장에서 보는 반도체 생태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추세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이런 단순하게 그 GPU와 HBM 또는 GPU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 시장에서 그 파워를 줄여가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제조기업의 미래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메모리만 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와 팹리스 다 잘 발전을 시켜야 되고요. 오히려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진정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 부문을 잘 융합을 시켜서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강점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려면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새로운 제조 능력, 새로운 소재, 새로운 장비,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런 부분에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를 제조하게 만드는 그런 데서 우리나라의 미래 그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나 정책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미래의 추세를 잘 고려하셔서 좋은 전략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변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